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21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제1야당에서 친노냐 아니냐 해묵은 논쟁이 또다시 도지고 있습니다. 친노, 비노 프레임은 일종의 덫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실패를 극복하고 그들 정신의 발전적 계승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겁니다. 적어도 야권은 호남 출신 김대중, 부산 출신 노무현 식의 저급한 구분을 이미 졸업하고도 남았어야 합니다. 그건 보수 진영이 쳐놓은 덫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노무현 말고 노무현이 하려 했던 노무현 정신의 우산 아래 모두 모여서 대오를 형성하면 그게 친노이고 그게 친김대중입니다. 노무현 정신이 무언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정직하게 밝히고 동의 여부를 말하면 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팔지 말고 자신을 파십시오. 지도자는 과거 유산의 장자 상속인이 아니라 스스로 유산을 만들어서 물려주는 사람입니다. 김대중이 그랬고 노무현이 그랬습니다. 국회의원 선수가 쌓이면 계파의 수장 정도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 없는 사람은 빠지십시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땀방울이 뻘뻘 나는 사우나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지금도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아버지와 국민TV 조합원 아들이 함께 만들고 세계 12개국에 수출하는 원적외선 사우나 땀방울! 2인용 사우나를 단신욕기보다 싼 가격 165만원에 판매합니다. 와우. 헤어드라이기보다 적은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 걱정까지 싹! 이제 땀만 빼지 마시고 건강을 업하세요. 홈페이지는 www.kirc.co.kr. 문의 전화는 010-7713-2433 010-7713-2433 국민TV 조합원 유리맛바님이 직접 설치해드립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 또 됐습니다. 어느덧 11월도 20일, 이제 하순으로 접어드는군요. 전에는 방송이 끝나도 아직 스튜디오 창 밖이 훤했는데 이제는 방송 시작하기도 전에 깜깜해져 있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어김없고 냉정하기까지 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김영민 PD 연결돼 있습니까? 예, 김용민입니다. 네. 세계 네. 너무 초반에 네. 우리 이강윤 선배께서 너무 힘을 쫙 빼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뭐 제가 준비한 소식도 힘 빠지는 소식들 뿐이지만 예. 뭐가 힘을 뺐다는 얘기죠? 아니 제가 좀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데 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들었는데 네. 이제 겨울이 시작이지만 한국 경제의 겨울도 지금 시작이 됐다. 내년 2월이면은 계절적 겨울은 끝나지만 한국 경제의 겨울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미 한국 경제는 겨울에 시작됐다 이 말이죠. 예. 언제 끝날지 모를 겨울. 예. 네.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혼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소식 시작할까요? 네. 세계 최대 인권단체 엠네스티죠. 네. 이런 인권단체들과 IT 개발자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의 감청을 적발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걸 무료 배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불법 도감청 논란이 뜨거운 국내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국 가디언 보도를 보니까 인권단체와 IT 개발자 단체가 힘을 합쳐서 보안 프로그램의 배포에 나서고 있다. 디텍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컴퓨터나 휴대폰을 감시하기 위해 심은 스파이웨어를 찾아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인권활동가들과 협의 끝에 독일의 보안 전문가가 개발한 것인데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영국 자선단체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그리고 독일 인권단체 디지탈레 게샬샤프트, 그리고 미국 인권단체 일렉트로닉 프론티어 파운데이션 이런 단체와 협약을 맺고 그래서 이제 배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엠네스티의 그 군사 보안 치안 부문 위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 정부와 인권 활동가가 기자의 그 개인적 이메일을 열어보거나 노트북의 카메라 녹음기를 몰래 작동시키는 등 위험하고 복잡한 기술을 쓰고 있다. 디텍트가 이런 시도를 했을 경우 경고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안 프로그램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또 해킹 프로그램도 발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디텍트 설치로 완벽하게 감시가 될지 벌써부터 좀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여간 지금 한국에서는 이런 상식이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포털의 이메일은 쓰지 마라. 이건 다 들여다본다. 이게 하나의 공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에겐가 메일을 보낼 때는 숨은 참조, 보이지 않는 숨은 참조로 해가지고 이게 당국에 네. 또 같이 전송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래요? 네. 그래서 국내 메일은 쓰지 말라. 이렇게 보안 전문가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G메일로 갈아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랬더니 이 정부, 특히 검찰은요. 지난번 시국 선언을 했던 전교조 교사 기소하면서 이 사람 유죄로 판단해달라라고 요청한 공소장 거기 보니까 이 사람이 G메일을 쓴다는 점도 문제 삼았더라고요. 그걸 왜 문제를 삼아요? G메일을 쓰게 되면은 정부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검찰의 추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 구글사에 가가지고 그 서버 열어보게 해달라. 또 서버 가져가게 해달라. 이럴 수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뭔가 정보를 은닉하려는 거 아니냐. 범죄 실상을 은닉하려는 거 아니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그럼 G메일 사용자를 잠재적 증거 은닉자 또는 뭔가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G메일 자체를 국내에서 쓰지 못하게 할 일이지 네. G메일을 쓸 수 있는 환경에서 G메일을 선택한 사람을 문제 있다고 보는 검찰 정신
네. 어디다 두고 다니는 사람들. 구속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살다 보니 별소리를 다 듣네요. 자, 이 프로그램 디텍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이 프로그램 무료로 배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프로그램 내용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익적 목적에서 만든 앱인 만큼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요. 저도 한번 좀 설치해볼까 합니다. 네. 이분은 또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아랍에미레이트에 왜 간답니까? 네. 이명박 씨? 두바이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자, 현지의 왕세제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아랍에미리트의 실력자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복잡하고 길어서 제가 그냥 왕세제라고만 하겠습니다. 왕세자가 아니고 왕세제? 네. 왕세자의 동생인가요, 그러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고, 복잡하네. 예. 거기 아들들을 하도 많이 낳아서. 이틀 동안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재임 시절에 약속했던 그 원자력 발전소 개발, 유전 개발 현장을 돌아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런 액션을 취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최근에 해외 자원 투자 실패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한 맞대응의 일환이 아니겠는가, 이런 관측을 낳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한 측근을 만난 자리에서 MB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4대 강과 자원 외교 국정조사 주장에 대해서 거리낄 게 없고 당당하다. 저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정말 거리낄 게 없고 당당하다면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당당하면 국정조사 받으면 되지, 뭘. 걔들이 지지면 지져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나는, 거리낄 게 없어. 당당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습고요. 책을 낸다. 폭탄주 마신다. 이런 말이 나오게끔 흘리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가서 들여다본 것도 아니고 그 측근들이 가서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이야기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폭탄주를 마시든 자서전을 내든 아예 언론에서 무시해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네. 국정조사 열게 되면 가서 정식으로 출석 명령장 해서 출석시키면 되는 거지. 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사를 보도를 하고 괜히 기사를 써주고 그러니까 더 신이 나서 저러죠. 네. 그런데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친박들의 최근 동향입니다. 뭐죠? 사실 사자방 국정조사 찬성 입장을 밝혔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정현 의원이거든요. 네. 이정현 의원은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친박 핵심이라 불리는 홍문종 의원은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MB가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해서인지 친박 쪽에서도 슬쩍 이렇게 발을 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올 7월에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박영선 의원에게 4대강 문제를 짚어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죠. 네. 분명히 약속했죠. 그런 거 갖고 거짓말할 박영선 의원은 아닙니다. 네. 그때 보도도 일부 나왔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 핵심사는 그게 관심이 아니어서 그랬지만, 네. 4대강 비리 이대로 두지는 않겠다고 대통령이 분명히 언급을 했죠. 자, 그런데 이 MB가 폭탄주 마시고요. 책 낸다고 하고요. 또 아랍에미리트로도 출국하고요. 그러면서 측근들한테는 거리낄 게 없고 당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이 친박 쪽은 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가 시기상조 아니냐 말을 슬쩍 바꾸고요. 참 정치가 참 유기적입니다. 이 친박과 친이 왜 그럴까요? 그런데 MB가 자서전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의 모족의 반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는 식으로 요즘 언론들이 쓰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도대체 자서전을 통해서 뭘 반격을 할 것이며 이거 기존 언론의 독특한 했다고 하더라라는 기사 작법을 이용해서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의 기사 작법은 30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횡행한다는 것은 우리 언론들이 좀 반성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조언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밀고 가라고요. 그러면 지지율 높아지고요. MB 정권 때 그런 온갖 적폐들과 선을 그을 수 있고요. 그러면 MB가 혹시 박 대통령의 숨은 뭔가를 알고 있어서 터뜨리면 어떡하냐. 행여 그렇다 하더라도 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왔다. 저 언론 다 장악했잖아요. 보도 안 하면 그만입니다. 또 이렇게 코너에 몰려서 내놓는 온갖
해명, 주장 이게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믿질 않습니다. 아니, 수사기관은 뒀다 언제 쓰는데 자서전에 뭐가 있으면 조사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오랜만에 우리 김영민 PD가 박 대통령에게 충고도 하고 그러네요.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뭐 사실은 정도에 기초한 그런 논평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제가 측근이라면은 이렇게 조언할 것 같아요. 잘했어요. 그거 어떻게 좀 강력히 전해야 될 텐데 누구 이정현 의원한테 말해야 되나 왕기춘 실장님께 전해야 되나요? 살아있는 권력이 지나가는 권력. 예. MB 양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부처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예. 뭐 어디를 갔다 오든 그나저나 저 두바이인가 아랍에미레이트 가는데 그거 누구 돈으로 간답니까? 아무래도 나라 돈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활동의 일환 그래가지고 세금으로. 네. 또 경호원들도 갈 테니까 참나. 그 경호원들 그 부대 비용도 다. 지금 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월급 인상은 고사하고 원래 일하던 학교에서 그냥 제대로 고용이라도 되게 해달라고 이틀간 파업하고 이러는데 말이야. 무슨. 에이, 자, 그럼 그렇고요. 네. 고 신해철 씨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 나왔습니까? 예. 관할경찰서인 송파경찰서는 오늘 아침 10시쯤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였는데 요즘 연구원이더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부검감정서를 통보받아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 23일 일요일이나 다음 주 초에 강모 원장, S병원으로 불려 있죠. 알려져 있죠. S병원의 강모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피의자 신분이란 말이죠.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왔단 얘기네. 예, 국과수 부검 보고서를 보면은 이 병원의 의료 과실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국과수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지난 3일에 1차 부검 직후에 밝혔던 구두 소견과 내용상 크게 다르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 국과수는 신해철 씨의 시신에서 소장뿐 아니라 심낭에서도 0.3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됐고 이것이 사망 원인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원장의 의료 과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은 이 병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이 피의자로 구속이 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면 의료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국과수와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인정을 하는 게 되는 거니까. 예. 당연히 보상 이런 건 이루어지겠지만 이 병원의 소문, 명성 이런 거에는 아주 치명적이겠죠. 문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원장 한 명 바뀐다고 될 문제 같지도 않고. 결국 이런 게 있었군요. 네. 또 그 병원에 서 치료받으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염려가 되고 말이죠. 예. 신해철 씨 유가족이거나 신대철 씨 언제 한번 다시 인터뷰를 추진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서울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취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승강장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들 외면하거나 경찰에 신고조차 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예,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네요. 10월 9일 밤 11시 41분쯤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신당 방향 승강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대학생을 폭행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 대학생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다음에 취한 상태로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자, 이 학생과 같은 의자에 앉아있던 남성은 이 학생에 앞서서 멈춰선 열차를 향하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이 대학생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이 얼굴을 부여잡고 쓰러지니까 추가로 발길질을 해서 폭행했다고 하는데 그 뒤에 그 지하철을 타고 갔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과정에서 이 대학생을 도와주거나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CCTV를 살펴보니 그랬다는 거죠. 자, 이 대학생은 10분 정도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무척 어지러운 상태에서 간신히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러면서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술 취한 상태라서 용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진술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왜 그러셨을까요? 네.
글쎄 남 일에 관여하기 싫고 그러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네. 휴대전화들 다들 갖고 있고 지하철 수사대도 곳곳에 요소요소에 큰 역마다 있으니까 네. 112나 아니면 저 영무원한테만 말을 해도 그래서 근데 참 안타깝군요. 아니 요즘 보니까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 때리는 이런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묻지마 폭력. 이거는 엄히 처벌을 해야 되고요. 이건 너무 사회 흉흉한 분위기가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다 관련이 되고 이렇습니다. 우라통이 터지는 그렇죠. 사회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사회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그 피해를 당하는 일, 이거는 공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 젊은이 참 안 됐군요. 예. 자, 어제 오늘 그 인터넷 서점 예스24니 알라딘인가 이런 데가 아주 북새통이었다는데 도서 정가제 오늘부터 전면 시행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반값 할인 도서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 최대 15% 이내로만 할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할인을 막아서 출판 생태계를 바로잡고 동네 서점을 살리는 것이 주요 목표인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할인율이 줄고 정가제 적용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서 도서 구입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해왔습니다. 사실 지금 출판계는 울상이죠. 무슨 책을 내더라도 이게 히트되는 것이 소수에 국한되다 보니까 이 도서정가제가 단기적으로는 출판사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독자들이 떠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염려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오프라인 중소서점들은 대형 온라인 서점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카드사 제휴 할인과 배송료도 할인율에 포함을 해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글쎄요. 근데 이제 강제력이 있는 자율협약, 강제력이 없는 자율협약이죠. 출판계가 지난 19일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을 위한 출통, 유통업계 자율협약을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게 자율협약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처음에는 이렇게 반짝 시작하다가 나중에 또 무력화되는 것은 아닐지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2의 단통법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김 PD는 고르지 않았지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육로로 방북하기로 했고 국빈급 방문자들이 묵는 백화원 초대소를 숙소로 쓰기로 했고 시기와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한다 이런 뉴스도 들어와 있었군요. 양정덕 기자가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양보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PD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침략,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며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네, 5시 54분 20초. 잠시 청취자 게시판 보고 다음 코너 넘어가죠. 이매진님, 강윤형, 간만에 출첵. 김PD 여기도 나오네요. 아침부터 나오던데. 저를 형이라고 부르시네요? 이시구 매진입니까, 이름이? 형이라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동생. 오케이, 마리님. 법이 이렇게 만들었죠. 도와주다가 폭행 가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히면 바로 쌍방폭행으로 들어가니까 이놈의 법이 정이고 뭐고 다 자기 일이 아니면 상관을 안 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공동체 정신 희박해지는 것도 있고, 귀찮아지니까. 그런데 신고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국물도 없수다님이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도 범죄율이 올라간다더니 우리나라가 그 효과, 그 범죄 이론을 증명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달구즈님, 이강윤 앵커님, 뭐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쥐하고 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모르겠습니다. 이 쥐하고 닭이 지금 동물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동물의 왕국 맡고 있는 KBS PD가 제 오랜 친구인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두바이 갈 때 청와대 경호원들 데리고 가지 말고 사설업체 경호원들 데리고 가라. 국가세금 축내지 말라라는 견해도 있네요. 왕세제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전하 김PD가 정확하게 지적을 두 분이 해주셨습니다. 왕세제라 함은 세자의 동생이 아니고 왕의 동생을 후계자로 책봉한 경우입니다. 순수로님, 죄송합니다. 무식했습니다. 대모달께서는 국왕에게 아들이 없을 때 국왕이 그런데 만약 사망하게 되면 그 왕위 후계자를 국왕의 동생으로 대신 정해서 왕세제라고 한답니다. 옛날 수양대군 뭐 그런 거군요, 말하자면. 네. 앞으로 잘 잊지 않겠습니다. 한두 개만 더 볼까요? 더불어살자님, 친노 비노 따지지 말고 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지향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강력한 수권정당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본다. 불순한 경찰의 야당 수사도 역으로 야당 재편과 세대 교체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소수가 될지라도 강력한 수권정당. 네, 이들을 콘크리트처럼 뭉치게 하는 흔들리지 않는 정강정책, 그리고 여러 소리가 나와서는 일단 대오에 균열이 생기죠. 그것은 다양성하고는 다른 겁니다.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금과 옥조로 아주 탄탄히 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것에 대한 논리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애둘러 갈 것이냐, 바로 갈 것이냐, 잠시 우회할 것이냐, 이런 방법론의 차이는 있죠. 그것을 건강하게 이끌어내는, 토론으로 이끌어내는 문화, 그게 있다면 정당사의 획을 긋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 허무주의, 그리고 열패감에 빠져있는 정치 대중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경우는 의석수, 그것보다는 의석수의 단단함,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좀 오프닝에서 최대한 팩트 위주로 말씀드리자는 제 스스로의 원칙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저의 사견을 많이 넣긴 했습니다. 마타하리님, 오늘 오프닝 멘트는 아주 따끔한 지적이다. 편가르기 하는 야당 반성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네. 일단 게시판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뉴스 행간 들어갑니다. 오늘은 오늘자 중앙일보 사설 집권당과 정부가 부추긴 무상보육 혼란이라는 제목의 사설 일부를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당정 간 불협화음은 실망을 넘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교육부 장관과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 여당의 원내 지도부가 이를 뒤집고 교육부 장관을 향해 월권 운운하는 걸 보면서 집권 세력의 소통 부재와 국정 운영 능력이 이 정도인가 하는 실망을 거둘 수 없다. 네, 어제 전말과 이 배경 뉴스는 다 어제 소화가 됐죠. 뉴스 브리핑에서도 했고 양정대 기자와의 정가선책에서도, 그리고 오늘 조간들이 다 상세히 썼기 때문에 전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어안이 벙벙해진다는 말은 너무 약과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 건에 관한 전말을 다 소상히, 이제 제가 뉴스 마치고 밤에도 다시 한번 뉴스를 리뷰해봤는데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다 확인하고 나니까 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국회, 다들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좀. 국회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기초이자 국회 의정, 법안, 입법 활동의 꽃이죠.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상임위를 거친 것들은 일단 법사위로 가는데 그것은 그 입법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다른 법 체계와 부딪히는 점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학교 때 상하위법이 충돌할 경우는 상위법이 우선이다 이런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들끼리 충돌을 하면 법의 소비자이기도 한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에는 대단히 큰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모저모 따져봐야 할 게 많아서 법사위를 다 거칩니다. 그 법사위에서는 이제 조문이나 법적 충돌 여부를 가리는 것이고요. 거기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가서는 거기서 뒤집어지거나 하는 것은 없죠. 거의 없죠. 본회의는 그것을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산파 단계라고 할까요? 아이를 수태해서 10달 동안 잘 포태해서 엄마가 잘 기른 다음에 출산이 임박할 때에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의학적 진단을 하고 아이가 잘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산모도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회의는 말하자면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어제 교육,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너무 기니까 교문위라고 하죠. 여기에서 양당 간사와 황우여 장관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흘간 국회가 공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 새해 예산안 처리의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선 해당 교육부 장관이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고, 왜냐하면 보육사업을 애초에 2015년부터 하기로 법을 만들 때 시행 주체는 교육청이지만 교육청이 갑자기 돈이 없으니까 그건 당연하죠. 중앙정부가 국고에서 돈을 주고, 이를테면 교육부 보고 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선 학교 업무는 교육청이 훨씬 네트워크 잘 돼 있고 그것만 전담으로 하는 거니까 취학 전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보고, 그러니까 복지임과 동시에 취학 전 교육인 거죠. 3살부터 5살까지 이른바 누리과정.
교육부에게 하게 하고 드는 돈은 중앙정부에서 국고로 준다. 이게 법이에요. 그럼 이것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돈이 없고 다른 데 쓸 돈은 많더구만. 돈이 없고 뭔가 좀 진보 교육감들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상 급식은 하는데 왜 무상 보육 돈이 없단 말이냐. 무상 급식 할 돈은 이거 하지 말고 해라라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둘은 계정이 다르거든요. 무상 급식은 조례에서 한 거고 무상 보육은 법으로 하는 건데 법이니까 조례를 꺾어 누를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그건 축구와 농구처럼 다른 거예요. 돈은 필요한데 보육에 쓸 돈은 없으니까 애들 공짜로 먹이는 거 일단 먹이지 말고 밥 먹일 돈을 갖다가 3살, 5살짜리 돈 쓰라라는 것은 항목 간 전용을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예산상, 예산 집행에서. 그렇게 하는 순간 그건 불법인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하란 말입니까? 불법으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됐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일단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면 그거에 대한 보증을 쓰게 하겠다. 이거는 이 문제 당장 돈은 없으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거의 유일하고도 가장 합리적이고 무엇보다도 준법의 틀 안에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10분 만에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아니고 원내대표에 감투 하나 쓰려고 왜 저 국회의원 출마하다 보면 포스터에 줄줄이 별것도 아닌데 당직 쫙 쓰잖아요. 원내 부대변인 무슨 부대변인 원내 부대표 보면 대단한 감투 같은데 그냥 그 이름 하나씩들 주는 겁니다. 한 줄 쓰면은 대단한 일 한 것처럼 보이라고. 어쨌거나 그 검사 출신의 김재원 그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라고 수석잔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 왜 있잖아요. 머리 이상하게 늘 형님 그러면서 뒤에 가서 인사하고 그 사람 말이에요. 이 양반이 10분도 안 돼가지고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황우여 교육부총리가 월권을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 부대표님. 그럼 국회에서 뭐하러 상임위를 둡니까? 그리고 상임위 논의는 왜 거칩니까? 상임위 여야 간사들한테 뭐하러 이걸 그럼 맡기면서 9일 동안이나 이렇게 공전하고 지지부진 시간을 낭비했습니까? 처음부터 당신 김재원 수석 원내 부대표가 나서서 야당하고 해결하든지 하면 될 일이지. 다 가서 밥 지어왔는데 당신이 지금 무슨 시어머니입니까? 막 시집온 며느리가 시댁 가풍도 모르고 그래서 정성 들여서 밥 지어왔더니 밥상 탁 차면서 이건 안 됐다고 털어버리는 못된 시험입니까? 뭡니까? 당신이 어제 10분 만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새누리당 간사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뒤집으면서 드는 논리적 근거는 그거였죠. 당 지도부하고 상의가 없었다. 그러면 당 지도부가 교문위 간사회동, 양당 간사회동 하기 전에 당신들이 나서서 그럼 처음부터 했으면 될 일이지. 무슨 이런 경우에도 없고 버르장머리도 없는 국회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대단한 감투를 쥐고 있다고. 당신이 하는 게 지금 두 당 사이에 무슨 원내 협정 과정에서의 불차 어쩌고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어제 당신의 행투는 국민을 향해서 국민을 얼마나 건방지게 우습게 보고 가짱게 보면 당신처럼 그렇게 오만불손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게. 더군다나 그 합의 과정이 무슨 강압으로 했습니까? 밀실에서 무슨 농성을 하면서 한 겁니까? 당신의 당의 간사와 야당의 간사와 바로 이 직전에 당신 당의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 지금은 교육부 장관 겸 사회교육 분야 부총리를 하고 있는 황우여 씨, 이 세 사람이 해낸 건데 귀하가 뭔데 그것을 김재원 당 원내 수석 부대표 혼자서 이 문제를 뒤집어 버렸는데 이거를 다 알고도 그냥 묵인했다면 새누리당은 콩가루 집안이고요. 김재원 수석 부대표 혼자 선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즉 누군가가 뒤에서 뭔가를 시켜서 그냥 김재원 의원은 꼭두각시처럼 겉에 나서기만 한 거라면 새누리당은 아주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김재원 의원 겸 원내 수석 부대표가 대표이사 사장입니까? 그러면 새누리당의 당 대표는 바지 회장이고 김재원 수석 원내 부대표의 윗사람인 원내 대표는 얼굴마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교육부총리, 지금 부총리 자리가 둘이지요. 15명의 국무위원 중에서 2자리밖에 없는 부총리, 교육부총리는 집권 여당의 일개 의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까?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청와대 작품이라면 그 5,600억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청와대가 밝힐 것이고, 만에 하나 청와대나 윗선의 무슨 사인에 의한 게 아니고 김재원 수석 원내 부대표 혼자서 한 행동이라면 의리의 돌쇠 같은 충성심은 어디 가면 높은 칭찬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5,600억 원을 어떻게 조달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전국 3살에서 5살까지의 아동들이 무료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돌봄 서비스를 받는 이른바 누리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를 밝히십시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삼성이 국민라디오에 광고를 준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더라도 안 받겠습니다. 삼성 광고 받고 마시간 언론이 많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자기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고 해서 광고를 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경영을 악화시키려는 그런 저희를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나 삼성 아닌 다른 분의 광고는 환영합니다. 월 통산 1,500만여 다운로드의 국민라디오, 국민TV 팟캐스트, 수십만에 이르는 국민라디오, 국민TV 생방송 프로그램. 삼성이 못 누리는 탁월한 광고 효과, 바로 당신이 누릴 수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 또는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6시 12분 막 들어옵니다. 게시판을 조금 잠깐 보고요. 앞으로 정가산책, 그리고 뉴스 재구성, 그리고 오늘은 국제뉴스 비껴보는 날이죠. 그렇게 남은 시간 약 45분 정도를 꾸리겠습니다. 논현동 신사님, 굉장히 뭐라 그러죠? 멋진 닉네임이세요. 논현동 신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겨레 그림판 올려주셨네요. 자원 외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뭘 말아먹고 창조경제로 그 말아먹은 뚝배기를 물려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그릇을 탈탈 털어가지고 엎어서 툴툴 털었는데 별게 나올 게 없네요. 그러니까 곳간이 비었다는 얘기고. 그런데 아무튼 둘이 해외 순방은 잘 나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장봉군 화백하고 몇 년간 신문사에서 같이 일할 때 제 바로 불과 한 2m도 채 안 떨어진 곳에 서로 자리가 있었는데, 이 친구 참 과묵하고 진중하면서도 강단 있고 같이 일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아주 백면서생처럼 순하게 생겼는데 속에는 그냥 심지가 꽉 차 있는 그런 화백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책을 하나 낼 때요, 사진을 뭐 찍어도 별로 본래 실물이 안 좋아서 아무리 찍어도 예쁘게 안 나와서 차라리 장화백한테 그림을 하나, 커리커처를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사진보다 더 보기 싫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야, 좀 기왕이면 좀 이쁘게 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라고 그래서 살짝 제가 그때 좀 삐졌었습니다. 순수로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죠. 친노라는 단어는 보수 언론들이나 반대 정파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사용하다 보니 친노 인사들마저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이상한 현상이 있는 것 같다. 동의합니다.
친이, 친박이라 불리는 사람들에는 이런 현상이 근데 잘 안 보이더라. 그렇네요. 지금 이거는 정서에 관한 영역을 쓰고 계시는 거니까 누가 뭐 시비를 삼거나 그러지는 마십시오. 이건 느낌이니까. 근데 과거 동교동계 그리고 상도동계 역시 그냥 수사, 정치적 수사였지 낙인은 아니었는데 유독 친노만 낙인처럼 돼버린 것 같다. 아마 뭐 정권을 넘겨주고 나서 안희정 현 충남도지사가 했다는 뭐 우리는 패적 좀 뭐 그런 얘기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큰 기대를 안고 출범했던 정권인데 특히 뭐 강남 집가 상승이라거나 한나라당과의 연정 제의, 대북 송금 특검 이런 것들, 그리고 기자실 문제 두고 이렇게 막 피로도가 커지고 하면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좀 실망도 컸던 노무현 정부 그 5년이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낙인 효과도 좀 일부 생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잠깐은 합니다. 어쨌거나 더 순수로님의 말씀 들어보죠. 노무현이 펼친 정책이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보다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마 다른 대통령들과 비교해서 넘사벽, 이게 뭡니까? 오탄가요? 넘사벽이라 시기심으로 수골들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갇혔다는 생각입니다. 친노, 다른 중도, 보수 정파와 비교했을 때 자랑스러운 게 더 많은 집단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넘사벽이 뭐예요? 넘사벽. 그다음에 국물도 없수다님. 누리과정 국고지원 합의 30분 만에 번복 황당한 새누리당. 오야붕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에 가서 납작 엎드리고 꼬붕 김재원은 부총리 뒤통수 후려치고 지들끼리도 황당할 듯. 제가 이렇게 뉴스인간에서 길게 말할 게 아니었군요.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네요. 오케이 마린, 예, 신경 안 씁니다. 뭐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좋죠 뭐. 임혜진, 저는 대구 지하철 2호선에서 박건에 씹고 다닙니다. 소란죄로 들어갈 수도. 글이라도 안 하면 속이 터져서. 예. 매운소주님, 최근에 조선실록을 읽고 있는데 어쩌면 이리도 현 시국과 비슷한지. 누가 수첩에 적어서 쪽집게 강의를 해줘야 하는데 몸 만들기 시간만 있을까? 역사를 보시라고. 청와대에다가 하시는 일종의 고원 겸 재원이시군요. 네, 오늘 의견 개진들이 굉장히 활발하십니다. 로니님, 고맙습니다. 일단 제가 좀 쑥스럽네요. 아무리 바빠도 인사드립니다. 고맙고요. 이강윤 앵커의 예리함 때문에 기쁘다. 아이고 뭐 이런 말씀. 친노 비노에 벌벌 떨고 종북 빨갱이 소리에 벌벌 떨고 새누리가 쳐놓은 덫에 잘도 걸린다. 예, 덫이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겠죠. 아마 따졌을 겁니다. 견줘봤을 겁니다. 친노, 비노 이런 프레임에 어떻게 대응할 때 잃을 표와 얻을 표 이런 것을 따져봤겠죠. 그리고 특히 종북 프레임으로 공격을 당했을 때, 특히 통진당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처신을 하는 게 앞으로 있을 큰 선거들에서 제1야당이 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였겠죠. 종북 문제는 사람들 또 레드 컴플렉스가 일정 부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명확히 선을 긋는다는 것은 중요한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점 또한 같은 비중으로 강조를 함으로써
야당이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을 등한시했던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야당의 존재의의에 대한 회의를 들게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갖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 지나간 일이고요. 앞으로가 물론 중요하죠. 임혜진님, 이분은 조금 발언 수위가 뭐 누구나 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말투도 조금 예의를 좀 더 갖춰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가 조금 갑자기 일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잘 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요. 일단 뉴스의 재구성을 먼저 듣고, 아마 뭐 회사와 지금 조간 마감 시간이기 때문에 회사하고 긴밀한 협의 이런 걸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하고는 메신저로 소통을 하는데 그것도 돼 있지 않고 하니까 일단 순서를 바꿔서 뉴스 재구성을 먼저 듣고 정가산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족 뜻과 반대되는 합의를 해줘서 결국 파기됐지요. 여당은 발끈했습니다. 이완구, 김무성, 이완구 두 대표의 말을 차례로 들어봅니다. 무거운 책임 있는 대표라는 자리에서 합의 도출한 합의가 또 뒤집힌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랄한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합의가 야당 내의 이견으로 끝내 불발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야 합의를 두 번이나 뒤집고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신을 깬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경제 살리기입니다.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고 이 나라 정치는 어디로 가는가, 또 민주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후대에게 무엇으로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어제 국민TV 뉴스K 오늘 오전 교문위 여야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민주연합 의원이 황우영 교육부 장관과 의원회관에서 만나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야당의 요구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되 예결위에서의 일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를 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사전에 논의하거나 당 지도부와 협의한 사실도 없고 우리 당은 그러한 합의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일개 수석이 그래도 자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책임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합의한 것에 대하여 그렇게 그냥 한 칼에 잘라버리고 뒤엎어버리는 것이, 글쎄요, 제가 정치하면서 정치권에 들어온 지 10년이 조금 더 됐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어제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와 교문위 간사가 가진 2+2 회동에서도 합의가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 김 수석이 어딘가 전화를 한 후 합의를 뒤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시에 앉아서 싹 다 정리를 했는데 김재원 수석이 뭔가 전화를 해보더니 안 되겠다고, 안 된다고 한다고. 도대체 어디다가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보이지 않은 이 협상을 지휘하는, 조정하는 막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영교 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김재원 수석의 당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국회가 김재원 수석에 의해서 좌우지되어야 합니까? 대한민국의 보육이 김재원 수석에 의해서 좌우지되어야 합니까? 어제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의 일방적 파기,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는 어떻게 봤을까요? 일관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심각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랄한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한 합의가 끝내 불발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의회 정신을 깬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경제 살리기입니다. 대단히 당혹스럽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이고 이 나라 정치는 어디로 가는가, 또 민주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후대에게 무엇으로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6시 25분 국제뉴스 비껴보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시안 윤재석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왜요? 파마하신 거예요? 뭐 오래됐는데 이제. 원래 파마를 쭉 하셨어요? 예. 베토벤이나 무슨 그 18세기 음악가들 초상화 사진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동글동글 뽀글뽀글하네요. 네. 뉴스로 들어가죠. 예. 참, 볼 때마다 새로운 걸 주시는.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 어제 푸틴과 정상회담, 푸틴 면담이죠. 정상회담이 아니고. 그렇죠, 예. 푸틴 면담 마치고 극동 지역으로 갔는데 어제 오늘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예,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일단 보여지는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북한 권력 서열 2위인 최룡해와 회담을 가진 후에 기자단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고위급을 포함한 북한과의 다양한 레벨에서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결국 북러 정상회담이 조만간에 있을 것임을 애둘러서 시사한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한편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이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하는 UN 제3인권위원회 결의가 그저께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역효과라고 강력히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이날 결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11개 나라 중에 하나죠. 아무튼 간에 이 최룡해는 18일 날 크렘린궁에서 전격적으로 푸틴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한 바가 있는데 이 친서 내용의 요체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제안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몇 년 만입니까? 누구 때 했었죠? 김정일 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네. 김정일 때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 쪽으로 러시아 정상이 온 적도 있었고. 그때 그럼 예르친 이후로 러시아의 정상이 북한 정상과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글쎄 우리도 하도 기억이 굉장히 가물가물하네요. 갑자기 여쭤봐서 이 죄송합니다. 북중 정상들은 이따금씩 만났는데 북러 정상이 만난 거는 굉장히 기억에 가물가물. 저는 예르친 이후로는 러시아의 순회가 정상이 북한의 지도자와 만난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나저나 그렇다면 만난다면 작은 뉴스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전제 조건 없는 북한의 육자회담 복귀 의사도 전달이 됐다. 이거 이것도 참 이례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라브로프 장관이 이어서 밝힌 내용인데요. 네. 러시아와의 북한과의 회담은 동북아 신뢰 조성, 한반도 평화와 안전 보장, 육자회담의 재개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특히 북한은 조건 없는 육자회담 복귀 의사를 확인했다. 이렇게 라브로프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북러 간의 긴밀한 군사협력 전망 뭐 이런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냥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러시아와 가까워질 수도 있다 이런 시위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구체적인 무슨 플랜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아주 그 작심을 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보도를 했는데 네. 최룡해와 함께 방러 중인 노광철 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이 사람이 이제 모스크바에서 어제 안드레이 카들라폴로프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을 만났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네. 이 총참모부라는 것이 결국 군대의 전략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뭐 합참본부 같은 대한민국의 합참본부 격이죠. 네. 이런 점에서 이제 구체적인 군사협력 방안이 양측 간에 오갔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서도 군사 분야 기술적 협력의 의제가 논의되지 않았을까 하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는데 현재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재래식 무기는 주로 구소련 시절에 도입한 거 아닙니까? 뭐 그 미국이 20계열들 이런 이번에 저 특사가 타고 간 일류신 계열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러시아가 북한에 이 군사적 기술을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현재 이 노후된 재래식 무기를 그나마 좀 이렇게 좀 추려서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한테 그 노후 무기 AS도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겠죠. 그러면 북러 합동 군사 훈련 방안도 할지도 모른다. 막 이런 그러니까 뭐가 하나 물꼬가 트이면 계속 추정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약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중국 측에는 상당한 시위 효과를 또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간에 이 군사훈련 방안을 모색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겠는데 실제로 그 전에도 2011년 8월에 러시아 동부군관구 사령관 콘스탄틴 시덴코가 북한을 방문해서 당시 리영호 군 참모장과 공해상에서의 재난선박 구조와 수색 등 양국 군 간의 합동 해군 훈련을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그 좀 더 진전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북한과 러시아가 아주 낮은 수준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군사 훈련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러시아 측이 북한에 대해서 러시아 함대의 북한 주둔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 6월에 러시아 소리 방송이 북한과 러시아가 나진항에 드나드는 대형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러시아 보조 함대를 북한항에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보도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러시아가 다음 주부터 이제 나진항을 통해서 러시아산 석탄을 남한에 운송하는 그런 거점으로 이제 중간 기착지로 나진항을 갖다 이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이제 보도가 됐죠. 예. 이런 상황에서 자국의 그 선박들이 이동하는데 아무래도 이 러시아 함대가 보호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북러 간에는 군사협력 필요성이 더 커진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야,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분이 좀 묘한데요. 뭐 주둔 목적이야 경제적인 뭐 안전 확보 이루은 거지만 외형적으로 어쨌거나 그렇죠. 함대가 상주한다는 것은 마치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반도에 러시아가 이렇게 가게 된 과정도 이런 비슷한 수순이 그렇죠. 아니었는가 비슷한 싶기도 수순으로 하고. 볼 수 있고 가장 이제 신경이 예민해질 중국 쪽은 아무래도 중국 쪽이죠. 예, 야, 그나저나 이거 하여튼 뭔가 확 변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기 아까 저희가 쇠태우리님께서 6시 29분에 북한의 북러 정상들이 언제 만난지 부분을 저희가 기억을 잘 못해서 송구스러웠는데 김정일 당시 제1비서가 푸틴을 한번 만난 걸로 알고 있다.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열차를 타고 가서 4박 5일의 일정으로 방러했다는 기억이 난다라고. 고맙습니다. 쇠태우리님. 이강윤의 오늘은 정말 쌍방향 소통뿐만이 아니고 서로가 순간적으로 모르거나 뭐 미처 못 챙긴 것을 이렇게 보완해 주시는 점은 부끄럽지만 굉장히 영광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려주실 때는 물론 최소한의 확인은 물론 해주셨겠죠. 저희가 생방송하면서 확인까지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맞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옐친 이후로 푸틴도 만났고, 그러니까 메드베데프인가 뭐 메드베데프만 빼놓고 그 사람은 메드베데프는 아주 짧게 했으니까 또 허수아비성이니까. 네, 그렇죠. 그랬군요. 만난다고 그래도 의미가 별로 없고. 뭐
소개한 김에 하나만 더 하고 가죠. 예전에 라디오에서 북한 전문가가 말하기를, 아마 남한 측의 어느 북한 전문가라고 같은데, 노무현 정부 때 북한이 러시아를 상대로 동해에 미사일을 발사해서 무력 시위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젠 중국을 상대로 시위를 하려고 러시아와 친해지네요. 개인적 견해. 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상당히 개연성이 있죠. 네. 다시 순서로 돌아오죠. 북한하고 러시아가 이제 뭐 다각적인 군사 협력 내지는 코워크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구매 문제도 협의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관측은 평가하십니까? 나오긴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성사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 북한과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결의를 부수고 무시하고 무기를 판다. 이건 상당한 그 일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쉽게 성사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재래식 무기는 다 노후화되고 뭐 형편없는 것이 상황이니까 러시아산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을 수는 있고요. 실제로 굉장한 관심을 표명한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지난 8월에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주고프스키에서 열린 무기박람회 2014 오보론 엑스포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을 해서 주위의 주목을 끈 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최룡해가 오늘 이제 극동으로 이동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이 극동의 하바롭스크가 바로 러시아의 첨단 전투기 수호이 SU 전투기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도 이제 한번 방문하지 않겠는가, 일정 중에 하나 속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2년 러시아 방문 때, 이게 아까 2002년인 모양입니다. 네. 열차 타고 갔을 때, 2002년 러시아 방문 때, 이 극동 지역을 방문했을 당시에 바로 이 수호이 전투기 공장을 방문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2002년이면은 12년 전. 그렇죠. 만약에 정상회담을 한다면 뭐 내년 초 정도 열린다고 치고 거의 13년 만에 북러 정상이 다시 만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자, 불법 체류자들 관련해서 상당히 큰 뉴스, 뭐 대상자가 꽤 많더군요. 그렇죠. 예. 오바마 미국 대통령 오늘 최대 500만 명의 이르는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 내의 불법 체류자 1,100여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이 멕시코와 중남미계 출신을 우리가 흔히 히스패닉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무려 44%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구제 대상이 되는데, 이 불법 체류자 사면 추방 유예 행정명령 대상은 미국에서 최소 5년 이상 불법 거주하면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에만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요 3년간 미국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취업 허가증, 워크퍼밋이라고 그러죠. 예. 이 워크퍼밋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줘서 이제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제가 있는데 전과가 없어야 되고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고 세금을 또박또박 냈어야 합니다. 세금. 이건 뭐 미국 같은 데는 철저한 나라니까. 예. 그럼 이번에 우리 그 불법 체류 상태인 그 한국 교민들도 꽤 영향을 받겠네요. 한국 교민들의 불법 체류 지금 규모는요. 대략 이제 미국의 한인 전체 그 규모를 한 22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 정도, 그러니까 최대한 23만 명 정도가 불법 체류자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비율이죠. 그런데 이번에 적게는 수만 명에서 최대한 10만 명 정도의 한인 불법 체류자도 이 사면을 받을 것으로 이제 예상된다고 이제 한인 단체 등이 추정하고 있는데, 제가 그 1988년에 미국 근무하러 갔을 때 그때 사면이 있었어요. 근데 참 레이건 때. 예. 지금 이게 레이건 이후로 20몇 년 만에 아주 최대 행사인데, 그때 당시에 보면 20년 동안 불법 체류한 분도 계시고요.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불법 체류로도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미국은 뭐 불신검문이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예. 그러면 불법 체류 상태인데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세금이라는 건 세금이라는 것은
거기에 거주하는 것으로 등록이 되고 확인이 되고 그래서 경제적, 법적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 자가 세금을 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불법 체류자 신분인데 세금을 어떻게 매기며 설령 자기가 내고 싶어도 가서 불법 체류자 신세인데. 네. 그러면 세금 내다가 당신은 세금 납세 대상자가 아닌데 왜 세금을 내요? 당신은 불법 체류자요. 그런데 그런 거 안 따져요? 미국엔 말이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똑같은 불법 체류자의 그 신원을 노동청에서 이민국에다가 통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노동청 이민국에서는 당연히 불법 체류자를 색출을 해서 추방하는 게 업무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동청 입장에서는 고용을 창출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 불법 체류 신분자들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오렌지 농장이라든가. 하층 노동. 그렇죠. 한인 식당 같은 데도 주방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이분들의 신원을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신원을 이민국에다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업무의 초점에 따라서 하는 거지 행정정보를 무조건 공유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런 오바마 정책,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공화당 뭐라고 합니까? 공화당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우선 지난 11월 4일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해가지고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3인 조치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행정명령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기관의 예산을 차단하는 부칙이 담긴 예산안을 논의하면서 민주당이 반대하면은 셧다운도 불사한다. 뭐 이런 입장인데 오바마 대통령 역시 굉장히 강경합니다. 백악관 특별연설에서 내가 내린 행정명령은 합법적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공화 양당 소속의 전직 대통령들이 했던 것 같은 상식적인 조치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로널드 레이건 시절에도 그때 200만 명인가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불법 체류자 사면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지금 그거보다 더 규모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아시지만은 이 민주당 정권은 아무래도 이 소수자 그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적인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공화당 정권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시책을 피우고 있죠. 네, 미국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짚고 넘어가죠. 미국 의회 자문기구가 중국이 한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미 동맹 관계의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민감한 주장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상당히 민감한 주장인데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던데. 거기다가 주장을 한 주체가 미 의회 산하 기구인데 미중 경제 안보 검토 위원회라고 하는데 오늘 오전에 발표한 2014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한국과의 관계는 경제와 안보 양쪽 영역에서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한국과의 관계 강화는 부분적으로는 한국을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떼어내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상당히 고약하게 설명을 했는데. 아니,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다른 의회 자문기구에서 이렇게 나왔다. 참, 미국은 정말 이걸 다양성이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뭐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대목이에요. 근데 이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중 관계와 관련해서는 시진핑 정권이 과거보다 미중 관계에서 더 높은 수준의 긴장을 유발하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고 불행히도 대립적인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사실 한쪽에서 보면은요, 또 그렇지도 않은 게 미국 쪽에서 긴장을 더 유발하는 것도 꽤 있거든요. 그 디아오 문제 같은 경우에 일본 측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줌으로써 중국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이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상당히 단선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관측을 한 그런 분석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북중 관계에 대한 분석도 우리로서는 굉장한 관심사인데. 이건 관심거리죠. 이게 뭐 최악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다고요. 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북중 관계에 대해서 지난 수십 년간 그러니까 이게 결국
수십 년간이라면은 1949년 중국 공산당 정권 수립 이후로 뭐 지금까지 쭉 통틀어서 최악이라는 얘기죠. 예. 최악이라고 평가한 뒤에 베이징이 서울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북한에 대한 좌절감을 반영하면서 평양을 향한 불만의 신호를 의미한다. 이건 뭐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언급했던 내용인데 그냥 예. 또 이 UCERSRC라는 이 조직에서 또 평가를 했군요. 여기서 아주 기사 쏠쏠한 거리를 많이 내놓네요. 그러네요. 예. 그 중국이 예. 뭐 걱정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우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긴 뭐 너무 당연한 거긴 합니다만. 예. 근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 역량을 증강시키고 나아가서 한국과 일본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갖게 만들 것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건 뭐 현실적으로 아직은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의 엔돌스먼트가 없으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엔돌스먼트라는 건 저기 양해. 허락.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아주 알짜배기 뉴스들을 막판에 막 써놓어 주셔가지고 기자라면은 이거 다 한 꼭지씩 만들어서 기사 써야 할 것 같은 그러네요. 그런 예, 생각이 예, 드네요. 사안들이 아주. 예. 한 주 국제뉴스 고마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지금까지 프레시안의 윤재석 위원이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뭐 6명까지 뭐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약 8분이 채 안 되니까 오늘은 조금 네네. 압축적으로 하십시다. 네. 예, 아이고,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 많이 바빴죠. 저 새누리당 당대표가 서류상으로는 김무성 대표인데 실제 대표는 김재원 수석입니까? 어제 김무성 대표는 바지 회장이세요? 글쎄요, 뭐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심하죠? 어렵겠습니다만. 그나저나 예산 논란이 막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누리과정 예산 뭐 말씀드렸듯이 교육부 총리하고 이 교문위 여야 이 상임위 해당 상임위에 이 간사들이 합의한 내용을 이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제 정면으로 번복을 하면서 네. 이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오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어제 상황이 매끄럽지 못했다 뭐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도 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동안에 지금 정부 여당이 계속 강조해온 건 어쨌든 이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은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이걸로 해서 교육청에서 편성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주장에서 물러설 뜻이 전혀 없다. 이거를 재확인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이 새누리당 정부 여당 쪽에서 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이 법적으로 지방교육청이 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논리적인 허점, 모순들이 많다 이런 지적은 수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누리과정을 지금 상황대로 하면 이 지방시도교육청에서 사실 이 재정적인 여력이 없고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이 교부금의 규모 확대 이것도 지금 거의 뭐 그 힘들어진 상황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이 누리과정 그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던 이 누리과정이 이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실 어제 새정치연합이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5천년 내년분만 일단 편성을 하면 본 예산을 편성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지방채 반영을 통해서 어쨌든 일단 메워보자 이렇게 주장한 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야당이 지켜주겠다 뭐 이런 취지로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새누리당이 여전히 이 법적인 테두리 얘기하면서 이 어제의 여야 합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기를 이제 당연시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여야 서로 여당은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하자 야당은 3자 합의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경운위 예산심의 자체가 지금 파행을 겪는 것 계속하고 있는 건 물론이고 전체 예산심의의 기류 자체가 여야 관계가 틀어지다 보니까 지금 조금 이거 정말 이대로 예산심의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재원 원내수석에 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누가 그렇게 청와대에서 김재원 원내수석을 예뻐한대요? 글쎄요, 뭐 김재원 원내수석이야 뭐 전에도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원 원내수석이 18대 때는 이제 원외 인사였는데요. 그랬죠. 예. 이 원외 인사일 때 그 대선 후보 검증을 앞두고 개인적인 그 신상에 관한 모든 법적인 대리를 김재원 수석한테 맡겼을 만큼 그렇게 신임이 굉장히 두터운 건 사실입니다. 검사 출신이고 하고 또 일을 야무지게 꼼꼼하게 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눈에 쏙 들었으니까 사람이 한번 이뻐 보이면 다 이뻐요. 발 뒤꿈치까지 이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엄밀하게 또 따져보면 그 지금 교문위 교문위 간사인 신성범 신성범 의원이 좀 실수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다가 사전 보고는 안 했다. 사후에라도 아니죠. 그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신성범 교문위 간사가 이게 도저히 그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내 지도부에서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지금 양당 원내 수석들이 협상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그 상황이면 신성범 간사가 원내 지도부의 의중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 뒤에 이제 구도 합의를 했었다면 아마 이 사단이 이렇게까지 뭐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군요. 아무튼 좀 황당했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 북한 인권법 내주에 상정하겠다는데 이 소식은 조금 짧게 압축시켜 주실까요? 그 최근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그 일단은 소위원회이긴 하지만 어쨌든 강도 높은 수위의 유엔 그 북한 인권법 인권 조례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렇게 국내에서도 아니 외국에서는 이미 북한 인권법이 있고 또 유엔에서도 이렇게 강도 높은 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데 국내에서는 인권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동안에 뭐 조금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도 법안 처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 계획 이런 것들을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해당 상임위에서 어쨌든 법안들이 지금 제출돼 있는 건 많으니까요. 논의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류로 조금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외통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 법안들을 상정해서 논의를 할 계획인데요. 야당 입장은 어때요? 지금 여전히 야당에서는 북한 인권 증진의 핵심은 남북 간 화해 그리고 평화 협력 이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 기존과 입장 자체가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오늘 그 이호 여사의 방북 문제를 남북 간이 협의를 하고
또 오이사 조치 해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과 정부 여당 내에서도 이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국회 차원의 북한 인권법 논의 자체가 남북 관계가 해빙 무드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또 좁히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것 때문에 다음 주 논의 좀 어떻게 진전되는지는 앞으로 향후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이 전반적인 이 한반도 정세에서 상당히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숨가쁘게 말씀하시지만 귀에 쏙쏙은 들어오시네. 역시 이 정도는 돼야 국회 반장하고 고참 기자 하시는구만요. 죄송합니다. 한 주일 고마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또 한 주가 저뭅니다. 말씀드리고 물러가죠. 오늘자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에 따른 내년 한 해 하반기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그 교육비 지원 추가 예산은 정부가 밝혔던 440억 원이 아니라 그거의 3배가 넘는 1,544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관련 예산의 상당액을 각 시도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채 예산안을 마련한 탓입니다. 여야는 정부의 이런 꼼수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검토 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처리에 이미 합의해버려서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의 보편적 복지 논쟁을 틈타서 진보계열 교육감들에게 골치 아픈 돈 숙제를 떠넘긴 건 아닌가라는 혐의를 떨치기가 힘듭니다. 이런 것 못 잡아내면 야당이 아니라 좀 심하게 말하면 눈뜬 소경입니다. 언론사만 또 못한 국회의원들 소용없다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주말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여기